내일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청문위원으로 활약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님? 맞습니다. 네, 준비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해훈 후보자 지금 관련해서 그 의혹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보려면 단독 기사 규모로 이제 많이 보는데요. 네, 지금 아마 110건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제한적이고 어떤 것부터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좀 뭐 야권 공조를 좀 해가지고 청문위원들이랑 질문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 또 각자 다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또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오히려 좀 걱정입니다. 혼자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열심히 그래요? 해야죠. 네. 오늘도 뭐 무슨 단독들이 요즘 계속 뭐 아들 뭐죠? 연대 입학 관련해서 맞아요. 아빠 논문 차스 네. 하니까는 해명이 또 거짓이었다. 뭐 이런 네. 단독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다른 일들이 많아서 저도 이 단독들은 다 못 챙겨본 것 그럼요. 같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보겠어요. 네, 그 중에서 내일 이제 어쨌든 그 제일 먼저 터뜨리셨으니까 그 아파트 네, 원펜타스. 네, 그걸로 어쨌든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순서에 따라서 앞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관련 질의를 할 거라서 일단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 중남미 순방을 중간에 마치고 조기 귀국해서 장동혁 대표 어제 만났는데 네. 오늘 단식이 중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정말 상상 못한 카드. 저도 그랬습니다. 네. 단식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였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응원 방문을 갔을 때도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긴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안 좋아 보이신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단식 중단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였는데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정부 청와대는 딱히 지금 요지부동이고 그래서 뭔가 어떤 나름의 어떤 출구 전략이나 권위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 아닌가.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 카드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는 그런 명분으로는 괜찮았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제 드루킹 특검 따낸 것처럼 맞아요. 성과를 명확하게 하진 못했잖아요. 그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대립적이고 또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은 훨씬 덜 신경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뭘 하고 있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슈들이 워낙 많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과 또 공천원금 특검의 필요성을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필요성 인정하는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불씨를 나름대로 살려간 것 정도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는 협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불씨를 잘 살려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공동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지금 베이스 캠프에 있던 장동혁 대표 빠졌으니까 이 전술이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개혁신당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이제 했고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꼭 장동혁 대표랑 뭘 같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천하람 의원이 원내대표시고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랑 만나서 원내 전략을 좀 같이 짜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꼭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전략을 논의는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야당과 여당 사이에 주고받고 협상하는 것들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쉽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략적으로 저희가 뭘 취하고 뭘 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간단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게 제일 큰 소식인 줄 알았더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그러게요. 합당 추진 의사라고 네. 해야 될까요? 결정된 건 아니고 각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깜짝 쇼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올게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지금 개혁신당 순천갑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버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 판단을 하시게 된 게 호남 쪽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이 요즘 잘 안 모입니다. 구해지지가 않는다. 네, 잘 안 모이고 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너무 그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그냥 넣기에는 조국 대표님도 또 용꿈을 꾸시잖아요. 네. 또 큰 꿈을 꾸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좀 폼도 안 나고 그런 현실적인 저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 때 그 조국혁신당이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았던 점 그리고 네. 최근에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원금 특검에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뭐 돈 1억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도 야권 연대를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사실 반응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민주당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실 당내 기반이 약하잖아요. 약하다. 당원들의 지지는 많이 받을지 몰라도 네. 친청계 의원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 본인 당대표 연임의 어떤 세력으로 포섭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남는 장사겠죠. 아, 남는 장사다. 네,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선 꿈이 있는데 네. 조국 대표가 링 안에 들어와서 경쟁자만 하나 늘어나는 건데 네. 링 바깥에 있으면 오히려 편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를 세련되게 제거하는 수법 중에 하나로 서울시장 자리를 조국 대표한테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여의도 일각에서 돌곤 하는데 그쪽에서는 보수가 서울시장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분들이겠네요. 그렇게 뭐 분석하는. 그렇게 뭐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라면은 어쨌든 김민석 총리라고 하는 또 한 축이 있고 네. 그러면 친노 친문 세력 그다음에 뭐 신진 친청 세력까지 여기서 조국 대표랑 일전을 한번 벌여야 어쨌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친명 세력과 마지막 결승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물론 민주당 진영 안에서는 센 후보인 건 맞지만 네. 어차피 꺾지 않으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당장 당내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뭐 일단은 손을 잡자. 저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반발은 꽤 있는데.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결국 된다. 네,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네. 그 지금 어쨌든 그 청와대 반응도 뭐 얼마나 사전 협의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문이죠. 네, 의문이고 이게 뭐 지지층 달래기인지 뭐 뭔지는 좀 앞으로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우호적인 반응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뭐 한간에는 뭐 김어준 씨도 어느 정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좀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소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지층이 좀 반발하는 것도 며칠 지나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그 전화번호 서로 다른 같은 중국집이었다 하면서 다소 이제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반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남들 집안 일에 뭐 너무 나쁘게 얘기할 건 없는데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를 많이 잃은 것 같긴 해요. 너무 세게 이렇게 네. 나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이런 말씀하시면서 더 세게 간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보다 더 세게 하면은 그건 약간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별도의 활로를 찾기 어렵다면 뭐 합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신당이랑 이제 국민의힘도 합당을 강제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본에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죠. 네. 아니 그 진행자께서 대본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너무 폄하할 건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은 그 당내 성비위 사건 이런 것들 겪으면서 좀
좀 원동력이나 추동력을 좀 많이 잃긴 했거든요.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은 많진 않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 계엄과 탄핵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어떤 뭐 보수, 예, 야권 정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름의 상징성이나 젊은 세대에서의 특히 존재감 같은 것들은 조금은 그래도 아직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은 굳이 지금 무리해서 뭐 연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보니까 뭐 젊은 후보들을 되게 많이 모으고 뭐 99만 원만 내면 뭐 당에서 도와준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아닙니다. 당에서 도와드리는 거 없고요. 저희 도와줄 만큼 돈도 없고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는 간접적으로 당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뭐 원래 선거 나가려면 당에 내는 돈이 꽤 많거든요. 큰 당들은 네, 심사비 내야 되고 공천 심사비 그렇죠. 이런 거, 뭐 특별당비 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네. 그리고 현수막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처음 선거 나가면은 사실은 좀 업자들한테 조금 후려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대부분 자동화해서 포스터든지 공보물이든지 현수막이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과다한 비용 지출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저희 지금 131명 조금 넘게 지원을 벌써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 그 보면 훌륭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계신데 네. 네. 근데 이것도 또 물어봐야 된다고 그 비망록이요. 네. 내일 이제 좀 그동안은 이제 면책특권 범위 안에서 발언하다 보니까 그 비망록 그 이해운 후보자 네. 비망록 관련해서 좀 말을 상대적으로 아끼신 것 같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오늘 뭐 언론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저는 언론에서 하는 발언 어차피 면책특권 적용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고 그렇죠. 보도한 언론들도 그렇고 네. 이해운 후보자도 뭐 수사 의뢰하겠다 뭐 협박도 하고 그래서 청문위원한테 수사 운운하는 게 또 헌정사에 거의 잘 없는 일이라서 또 청문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난리도 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망록인데 약간 이제 일정에 관한 기록도 있고 그 일정에 관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본인이 이제 인상평을 남긴 부분들도 있고 어떤 그 신앙 일기적인 면도 있고 또 다른 정치인에 대한 평가나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뭐 낙선 기도를 한다거나 굉장히 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아꼈던 것은 면책특권 적용 여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쨌든 공직 후보자지만 너무 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적으로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내용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권력형 로비를 본인이 이제 저지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갑질에 관해서 스스로 어떤 뭐 자기의 태도의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통일교 관련 행사에 이해운 후보자가 참석했던 부분이 기재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아무래도 청문회장이니만큼 비망록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싶습니다. 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이기인 총장이 여기 나와서 네. 녹음 파일도 많다라고. 있어요. 네. 예, 있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널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거를 아니면 버금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능가하는 건 어렵다. 그거를 능가하는 그거는 느와르죠. 네. 정치 영역에서 소화하기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하면서 결국 네. 이제 그 바른 미래당 대표 시절에 맞아요. 금품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과정이 다소 좀 그 당시에도 의아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좀 파시나요? 네, 그것도 이미 팠고 그 비망록 내용을 저희가 쭉 이제 팔로우하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최동욱 이제 전 검찰총장 수임 액수도 거기 적혀 있고 수임 뭐 어떻게 수임했고 원래 그 전에 어떤 변호사를 쓰다가 여기는 뭐 또 검찰에 대한 로비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최동욱을 찾아가야겠다 쭉 내용이 있고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실제 수임이 이루어졌어요. 최동욱 전 총장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나는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주로 그러죠. 주로 그렇죠. 네. 그 거물들은 이름 잘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죠. 근데 네. 그 시기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던 법무법인에 수임이 돼요. 7천만 원. 네.
그럼 일반 되고. 변호사는 7천만 원은 그 아주 어려운 얘기죠. 최동욱 검찰총장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 정도 형사 사건에 그렇게 받기 쉽지 않죠. 나올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윤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윤장에게 결국 최동욱 총장이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뭐 비망록이 본인이 쓴 거라고 확신하고 수많은 언론들이 그걸 뭐 어느 정도 팩트 체크했기 때문에 보도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본인에 관한 금품 수수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게 이제 단순히 윤석열 뭐 전 당시 지검장뿐만 아니라 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랄지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여러 어떤 형사 문제를 다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들. 저는 이것은 지금 특히 민주당의 뭐 그 동공천 의혹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직 후보자로 과연 적격인가 이 부분을 저희 뭐 질문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청문회 통과 여부랑 상관없이 증여세 문제나 주택법 위반 문제 때문에 부부가 모두 약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든 네. 뭐 수사당국이든. 그러니까 뭐 국토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예은 후보자가 그 인사권자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 장관직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세무조사도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장관에 대해서 국토부든 국세청이든 자기들 예산 잘릴 걸 각오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지방선거 코앞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쉽게 못할 거예요. 아마 아파트 포기하고 네. 장관직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집도 지키고 장관직도 지킨다? 요즘 그 정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요즘 정치 평론이나 예상을 할 때 합리적인 예상을 하면 다 틀려요. 네, 최대한 비합리적인 예상을 해야 좀 근접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내일 청문회에서 저도 뭐 원펜타스 문제 이런 거 더 질의하겠지만 아마 깔끔한 해명은 안 나올 것이다. 겁니다. 뭐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나오겠습니까? 민주당 패널 분들이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느낌은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네. 청문회 하고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임명 못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구할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인사니까 그 치부가 드러나도 국민의힘의 타격이지 우리한테 타격이냐. 그 의외로 대통령 지지율에는 크게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인사 검증 책임은 뭐 지금의 청와대에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또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의 일이에요. 뭐 국민의힘 의원을 할 때 일이 아니고 그렇죠, 2024, 그렇죠. 25 때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보수 인사를 기용한다라고 하는 그 포석 자체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하필이면 들어서 선택한 돌이 썩은 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썩은 돌이었으니까 썩은 돌 말고 다음 기회에 그러면 좋은 사람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는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 정도 출구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보수 정치인 인사로 선택을 뭐 꼭 이 포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꼭 이 장관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 앞두고 다른 장관이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번에는 봅니다. 일단 빨리 막아야 되니까 관료 출신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산 장관인데.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하긴 그 임광현 의원도 의원직 던지고 국세청장 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장관은 의원직도 안 던져도 되니까요. 네. 하고 싶어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천하람 의원한테 제안을 하면 저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좋잖아요. 역대 최연소 기획예산처 장관 이렇게 되면 우리 너무 또 그런 너무 드라마로 갔나요? 네, 너무 드라마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예. 내일 맹활약을 왜냐하면 이 아파트 그 부정청약도 제일 먼저 발굴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내일도 어쨌든 시민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맹활약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